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지만 이상하게 그 번호를 달고 있는 택시를 운행하면 사건, 사고가 유독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들도 잠복해 있었지만 결국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경찰한테 연락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현장에 와보니까 벌써 내가 아는 형사만 2명이 있다. 근데 그 가 어디 산 여기에 묻혀져 있다 해서 가서 찾아냈어요. 그럼 이거를 뭐라 증명을 할 거냐는 거죠. 그 무당이 용의자 선상에 오른다. 정말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있는 힘껏 이렇게 해서 한 대를 딱 쳐주면 되는데, 괴담을 보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공포라디오 쌈무입니다. 저희 괴담을 보다 시리즈가 드디어 새로운 채널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괴담을 보다의 든든한 아버지이신 우리 전재용 형사님과 특별 게스트 우리 다령님을 모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괴담을 보다에 할아버지가 안 된 걸 다행으로 생각하는 아버지 전재영 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벽사신당 다령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 이야기는 제보자 S씨가 직접 제보하신 김해의 어떤 기묘한 택시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이 제보자 S씨는 한때 김해에서 오랫동안 택시 영업 일을 하셨는데,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택시 회사는 기본적으로 그 시에서 부여받은 번호를 가지고 번호판을 만들어서 운행을 한다고 해요. 근데 당시에 이 S씨가 일하던 택시 회사에는 아주 특이한 차량이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지만 이 택시 기사들이 알게 모르게 꺼려하는 그런 차가 있었대요. 근데 그 이유가 아주 특이한데요. 뭘 것 같으세요? 타면은 약간 영업이 잘 안 된다. 자, 그 이유는 바로 그 택시에 달린 번호 때문이에요. 자, 이상하게 그 번호를 달고 있는 택시를 운행하면 사건, 사고가 유독 많다는 거예요. 이게 기분 탓이 아닌 게 그 택시가 사실상 영업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항상 차량 정비소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차가 마침내 폐차되기까지 아주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 사고가 유난히 많았다고 해요. 가벼운 접촉 사고부터 정비소에서 오랫동안 수리를 해야 하는 중파 사고까지. 이게 한번 영업을 나갔다 하면 이 사흘이 채 지나지 않아서 정비소로 들어가고, 그렇다고 멀쩡한 차를 폐차할 수가 없으니까 회사 입장이 굉장히 난처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차가 중고차도 아니었어요. 보통 그런 말 있잖아요. 중고차면 혹시나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거기에 귀신이 씌였다는 그런 의심을 할 텐데, 그 차는 분명한 새 차였단 말이죠. 멀쩡한 새 차에 시에서 부여받은 그 번호를 달고 다른 차랑 똑같이 운행을 하는데 이 차만 유독 사건, 사고가 많았다는 거예요. 작게는 그 운전기사의 부주의로 헤드라이트가 깨진다거나, 혹은 그 길에 있는 동상을 들이받아서 범퍼가 나간다거나, 그리고 어느 날은 베테랑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 안전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차가 뒤에서 들이받아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아무리 조심하고 방어운전을 한다고 해도 전혀 소용이 없던 거예요. 이상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일명 귀신 손님이에요. 이 택시 기사님들 사이에 떠도는 말이 있는데, 택시 영업 10년이면 적어도 귀신을 10번 이상 본다. 그러니까 운행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적어도 한 번쯤은 기이한 일을 겪는단 말이죠. 근데 이 번호의 차량은 그런 일들이 꽤 많았다고 해요. 한 번은 이 기사님이 차를 몰고 교회를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젊은 여자 손님이 타더래요. 그쪽이 교회 지역이라서 시내로 나갈 줄 알았나 봐요, 기사님은. 근데 이 여자 손님이 하는 말이 시내가 아닌 돼지 농장으로 가달라고 했다는 거죠. 여기서 돼지 농장이 김해 외곽 쪽에 있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그 돼지 농장이 얼마 전에 큰 불이 나서 전소된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왜 굳이 저런 데를 찾아가지? 했는데, 사고 조사차 나온 관계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목적지로 향했어요. 자, 그렇게 목적지에 도착해서 손님에게 차비를 받고 거스름돈을 돌려주려고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뒷좌석에. 차 문이 열고 닫히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 기사님이 당황을 했는데
좀 전에 분명히 지폐를 받았단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지폐도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사님은 애초에 아무도 태우지 않았던 거예요. 보통 택시에 귀신을 태우면 그날 영업이 대박 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닌 게 그날 이 기사님이 그대로 집에 들어가서 알아 누웠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이 번호의 차량이 아예 전손될 뻔한 적이 있었는데 차가 가드레일을 넘어서 충돌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고로 택시 기사님이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사고 조사 때 블랙박스를 검토해 봤는데 요즘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다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영업용 차량에만 소수 달려 있었다고 해요. 다행히 그 택시에도 블랙박스가 달려 있었는데 그 내용이 좀 이상해요. 자, 이 택시 기사님이 평소대로 운전을 합니다. 근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어떤 길목에 차를 세우더니 차 문을 열고 닫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는데 마치 누가 탄 듯이 네, 어서 오세요. 어디로 모실까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다가 아무런 대답이 들려오지 않는데 네, 알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차가 출발합니다. 그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 기사님의 언성이 높아지더니 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요즘 이 택시기사 때리면 고발당합니다. 그만하세요. 이러더라는 거죠. 마치 무슨 몸싸움이라도 하는 것처럼 차가 휘청휘청거리더니 그대로 RPM 올라가는 소리가 윙 하고 올라갔고 그대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던 거죠. 그렇게 기사님은 돌아가셨는데 조사 결과 이 기사님은 음주운전 상태도 아니었거든요. 음주 상태도 아니었고 사고 현장에는 이 기사님 외에는 다른 어느 누구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참 기묘하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차를 모는 기사님들의 불행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이 택시 회사에는 기사님 2분을 한 차량에 배정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기사님을 전속 기사로, 그리고 신입이거나 전속 차량이 없는 분을 예비 기사로 이렇게 주야간 2교대로 돌렸다고 하는데 유독 이 번호의 기사님들만 그런 불행들을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S씨가 이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만 해도 아까처럼 사고로 돌아가신 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기사님은 그 차량을 몰다가 암 선고를 받았는데 퇴직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대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번은 예비 기사님이 차량을 운전하는 날이었는데 그날 웬 이상한 여자가 타더래요. 날씨가 쌀쌀함에도 불구하고 얇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표정이 되게 음침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 여자가 하는 말이 김해에 있는 수로 왕비릉으로 가달라고 했답니다. 요즘에야 여기가 공원처럼 꾸며놨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대요. 어찌됐든 손님이 가달라고 하니까 그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이번에도 역시 아무도 없어요. 이 기사님이 당황해서 택시에서 내려서 주변을 막 둘러봤대요. 근데 저쪽에 입구로 들어가는 터널 왼쪽 길에 이 여자분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뒷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죠. 이 기사님은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대요. 아니, 내가 저 여자를 태운 게 맞나? 룸미러에 보였었나? 차 문을 열고 닫는 소리가 들렸었나? 머리가 너무 복잡하더라는 거죠. 저 사람이 진짜 귀신인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운이 나빴다 생각하고 차를 갓길에 세우고는 서서 계속 줄담배를 피웠대요. 근데 그 당시에 지금은 사라졌지만 수로 왕비릉 옆에는 작은 사당이 있었대요. 거기에 뭐 족자 같은 것도 걸어두고 그다음에 뭐 어떤 내용도 쓰여져 있고 작은 상차림 같은 것도 있고 그런 작은 사당이 있었는데 그 사당 쪽에 아까 그 여자가 서서는 이 기사님을 빤히 쳐다보고 있더래요. 정면으로요. 이 기사님이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섬찟했는데 이 순간에 기사님은 그게 귀신이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기회인가 싶었대요. 무슨 말이냐면 왜 산 사람이 죽은 귀신을 도와주면 복을 받는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여자가 나에게 무슨 할 말이 있을 거다. 그래서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천천히 그 여자를 향해서 다가갔습니다. 근데 귀신이 아니었어요.
아까 그 여자가 그 사당 앞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처마에 목이 매달려서는 기사님을 계속 노려보고 있었던 거죠. 아, 곧이어 경찰이 출동했고 한동안 조사가 이어졌는데 애초에 이 택시를 타고 와서 이 여자가 그런 선택을 했던 건지 아니면 죽어있는 그 여자의 영혼이 자기의 몸을 찾아달라고 이 기사님을 인도한 건지 그걸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특이하게도 이날 블랙박스는 작동하지 않았고요. 자, 그리고 이 문제 번호를 단 차량 기사님들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아까 제가 그 전속 기사님, 예비 기사님 이렇게 구별을 네.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전속 기사님이 너무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비 기사님이 운전대를 잡게 됐는데 그분이 그날 사람을 친 거예요. 코너를 돌다가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게 됐는데 두 분도 잘 아시겠지만 보통 운전하면서 커브를 돌 때는 속도를 천천히 줄여서 안전하게 돌잖아요. 이 기사님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돌았는데 사람을 친 거예요. 근데 이 보행자가 세게 치여서 날아간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퉁 하고 부딪혔고 그 자리에 그대로 쓰러져서 즉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요즘은 뭐 무단횡단 그런 사고가 나면 보행자에게도 책임을 일부 묻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운전자 100% 과실이었대요. 그래서 이 사고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도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이질 않으니까 이 회사 차원에서 그냥 이 차를 폐차시키자 그렇게 결정을 내렸고 그 번호판을 떼서 버려버렸어요. 아니 솔직히 이게 마이너스면 안 나면 계속 운행을 하겠는데 굴리는 족족 계속 적자가 나니까 큰 문제였던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 하나가 있어요. 이 제보자분이 저에게 이 사연을 제보하신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오래전에 그 버려졌던 그 번호 있죠. 사라졌던 그 번호를 단 택시를 최근에 김해에서 다시 목격을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번호를요. 물론 뭐 택시 회사나 뭐 차종은 달랐지만 그 번호를 보자마자 바로 옛 기억이 떠올랐던 거죠. 그래서 저에게 제보를 하신 거예요. 대체 무슨 이유로 그 번호에 어떤 그런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는지 그리고 다시 부활한 그 번호를 단 택시에 여전히 불운이 따라다니지 않는지 제보자 S씨는 여전히 궁금하다고 합니다. 번호가 몇 번인지가 저 궁금합니다. 전 들었어요. 들었어요? 네, 근데 이게 유출되면 안 되니까요. 네. 사령님, 네. 아까 우리 쌈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귀신을 도와주면 그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나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들도 있습니다. 한이 있는 귀신을 도왔을 때 정말 이제 내 한을 풀었으니까 저승으로 잘 들어가겠다 하는 귀신들도 있지만 근데 우리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풀어줬으니 더해줘. 그래요? 넌 내 얘기가 들리는구나. 어. 내가 원하는 걸 해주네? 더해줘. 음. 이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가 더 무서운데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일반인들의 눈에는 악하다 선하다를 구별할 수 없어서 그럴 때는 이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러면 혹시나 보이더라도 아는 체를 안 해야 되겠네요. 그쵸. 그림자만 봐도 놀라는 사람들도 있고 귀신을 봐도 하는 사람도 있고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욕하는 사람들은 빙의가 없습니다. 혹시 어떤 욕이 잘 통하나요? 그러니까 욕을 해서 쫓아내는 거네요. 그쵸. 너에게 겁먹지 겁먹지 않았다를 않았다. 알려주는 거죠. 근데 아. 이렇게 겁먹는 사람들은 정말 귀신의 영양밤이죠. 근데 그렇게 표면적으로 욕만 한다고 해서 마음은 무서운데 통하나요? 반은 효과가 있더라고요. 반은요? 또 반은 안 통하네요. 그렇죠. 귀신을 처음 보면 겁을 내잖아요. 네. 근데 그냥 모른 채 지나가던지 보고 귀신 봤어 나 저기 좀 뭐가 서 있는 걸 봤어 그러면은 영향이 미치죠. 아는 체를 안 해야 되겠네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예전에 그런 강씨나 그런 귀신들 보면 귀신이 지나갈 때 사람이 숨을 참으면 인기척을 못 느낀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게 맞나요? 궁금했습니다. 그 또한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귀신도 너무 다양해요. 네. 그래서 막 냄새를 따라온다 라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사람의 기운, 심상 따라 들어온다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반반이 아닌가. 야, 예측 불가네요. 그쵸. 숨을 참는다고 귀신이 안 붙고 귀신이 안 따라오는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빙의자는 없어야 한다.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사건은 아동 유괴 사건입니다. 어느 사회건 마찬가지인데 아동 유괴 사건이 발생하면 국민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엄청나게 높아져요. 아동은 우리 기성세대들이 보호해야 될 대상인데 이 보호해야 될 대상에 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단순히 유괴만 하는 게 아니라 폭력, 심지어 이제 살인까지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동 유괴 사건이 발생하면 국민들의 두려움 이게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사실 유괴 사건이 별로 없습니다. 최근에 보신 적 있습니까? 없던 거. 없죠. 아동 유괴 사건 단순히 아동을 납치하는 경우는 자주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혼한 부부끼리 서로 양육권 다툼하다가 납치하는 경우는 자주 있는데 예전에 발생했던 사건처럼 모르는 아이를 납치를 해서 돈을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드뭅니다. 왜 그럴까요? CCTV도 곳곳에 있고 예, 맞습니다. 블랙박스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90년대까지만 해도 아동 유괴 사건이 종종 일어났는데 2000년대 넘어서면서 CCTV가 이제 보급이 많이 됐고 핸드폰도 위치 추적이 다 되잖아요. 요즘에는 아동 위치를 알려주는 앱도 있고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요즘에는 아동 유괴 사건이 굉장히 드뭅니다. 근데 제가 소개시켜 드릴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1991년 굉장히 오래됐죠. 그때 1월 29일 한 오후 6시경이었습니다. 당시 서울 구정국민학교 3학년생이었던 이 형호 군이 압구정 현대 아파트 놀이터에서 납치가 됩니다. 아시겠지만 압구정 쪽은 좀 부유한 동네라서 아마 누군가 금품을 노리고 아동을 납치한 거였죠. 그날 저녁에 서울 말씨를 쓰는 30대 남성으로부터 협박 전화가 옵니다.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가 형호를 데리고 있다. 이틀 후에 내가 전화를 할 테니 돈 7천만 원과 카폰이 장착된 자동차를 준비해 놔라. 이런 협박 전화였습니다. 당시에는 휴대폰이 없었기 때문에 카폰이 있는 차량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차에 전화기가 있는. 그래서 이틀 후에 다시 범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김포국제공항 지정한 주차장에 그 차를 가지고 돈을 넣고 차 키를 꽂아놓고 실내등을 켜놓고 있어라. 그럼 내가 그 차를 가져가겠다. 실내등을 켜둔 상태에서 뒷 시트 한번 열어주시고요. 뒷좌석이요. 문 한번 열어봐 주시고요. 트렁크도 한번 열어봐 주시고 키를 꼽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 트렁크를 여셨다가 끝까지 다 여셨다가 다시 닫으셔가지고요. 바로 지금 공항 국내선으로 좀 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경찰들도 잠복해 있었지만 결국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측정을 해본 거죠. 안전하게 돈을 가져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한번 시험을 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있다가 범인은 형호군 아버님에게 전화를 합니다. 대한극장 옆에 있는 빵집 앞에 차를 갖다 놓으라고 했습니다. 물론 돈이 든 차고 거기에 키를 꽂아놓고 실내등을 켜놓고 또 똑같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이제 똑같이 준비했고 물론 경찰은 잠복해 있었죠. 그런데 그 무렵 범인이 다시 집에 있는 형호군 어머니에게 전화 걸어서 내가 경찰한테 연락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현장에 와보니까 벌써 내가 아는 형사만 2명이 있다. 그래서 막 다그치면서 협박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경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테스트로요? 예, 그리고 또 나타나지 않았고 또 이제 며칠이 흐릅니다. 이번에는 형호군 어머니에게 차를 타고 일정 장소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사모님이 직접 나오십시오. 아저씨를 못 믿겠어요, 제가요. 그것만 한 가지 알아주세요. 나가니까 버스 정류장 옆에 휴지통이 있는데 그 옆에 메모지가 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그 메모지에 적힌 대로 따르라. 그래서 형호군 어머니가 메모지를 보고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니까 또 다시 어디로 가라고 지시가 있었고 그 메모지를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나온 게 계좌번호와 거기에 이제 입금할 액수가 적혀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돈을 입금하라고. 그러면 여러 군데 예, 여러 군데에서 메모를 설치해요. 예, 범인 입장에서는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메모지를 미리미리 준비해 놓고 자기는 밖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어머니 혼자 왔는지 아니면 경찰이 같이 있는지 관찰할 수 있는 거죠. 뒷좌석에 누가 타고 있었어요. 뒷좌석에 누가 타고 있었다고요. 형호군 어머니가 입금을 했고 경찰은 언제 출금이 되는지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죠. 하지만 범인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어요. 끝내 돈을 찾지 않았어요. 또 실험을 한 거죠. 이 과정에서 은행원이 수상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계좌를 개설을 하려고 왔는데 은행원이 이율이 높은 걸 추천을 해주니까 나는 그거 필요 없다. 난 돈만 받으면 되니까 이율이 필요가 없다. 좀 수상하잖아요. 보통 같으면 이율 높은 걸 제안해주면 그걸 따라서 할 텐데 좀 이상하다고 해서 경찰에 이제 제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또 며칠 뒤에 다시 부모님에게 전화를 해서 여의도 서울교 밑에 차를 세우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메모지를 놓습니다. 메모지를 따라서 또 가다가 보니까 가로등 밑에 철제 상자가
있었어요. 그 상자 위에 돈을 놓으라는 메모지가 있었어요. 부모님이 돈을 놓고 그 장소를 이제 경찰과 공유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같이 이제 핸드폰으로 하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과 이제 서로 철제 상자가 있는 위치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불과 한 3, 4분밖에 안 되는데 그 사이에 돈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범인이 계속 형옥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이렇게 괴롭히는 사이에 이제 3월 13일이었죠. 그때 이제 형옥은 시신이 발견이 됩니다. 잠실교 부근에서 손과 발은 묶여 있었고 얼굴엔 테이프가 감겨 있었습니다. 근데 형옥군이 실종된 당일에 친구에게서 이제 만보기를 빌렸다고 합니다. 근데 만보기 걸음을 보니까 그렇게 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부검을 해보니까 형옥군 위에는 실종 당일 먹었던 음식이 그대로 발견됩니다. 그 이야기는 이 범인이 형옥을 유기하고 사실 바로 살해한 거예요. 그걸 숨기고 44일 동안 60여 차례 부모님께 협박 전화를 한 거예요. 이 사실에 국민들은 엄청나게 분노를 했었죠. 부모님의 그 간절함을 그냥 가지고 논 거네요. 가지고 논 거죠. 그 당시에 국민들이 크게 분노를 했죠. 보통 수사가 유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비공개로 합니다. 근데 어느 계기가 되면 바로 공개 수사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이제 형옥군의 시체가 발견된 이상 비공개할 필요가 없죠. 바로 이제 공개 수사로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은행원이 수상한 사람을 발견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은행원의 진술에 따라서 몽타주를 그리고 범인의 목소리, 그 목소리도 전국에 다 방송이 되면서 그 범인을 찾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어떠십니까? 형호를 위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형호 죽기를 바라죠.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아십시오. 제가 데리고 있다고? 제보도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은 제보가 접수가 됩니다. 곧 이제 잡힐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범인이 잡히지 않습니다. 살인죄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공소시효라는 거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15년이었는데 이 사건도 2006년 1월 28일에 이제 공소시효가 만료가 돼버려서 우리 이용호 군 유괴 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이 됩니다. 지금은 그 살인죄에 대한 시효가 없어졌습니다. 네. 이 안타까운 사건을 영화로도 만들었습니다. 그놈 목소리. 네, 그놈 목소리를 보시면 정말 열이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형옥은 이 사건은 많은 국민들 가슴속에 남아있고, 저도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대학생이었는데 뉴스만 틀면은 이제 매번 그 뉴스만 나와가지고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팠던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놈 목소리라는 예. 영화를 봤는데요. 그 속에 그 실제 범인의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예. 제가 궁금한 게 요즘은 그런 수사 기법이 많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최신 그 수사 기법들로 범인을 다시 잡을 수는 없는지. 사실 그 목소리를 이제 분석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네. 그 당시에도 이제 목소리가 비슷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최종으로 판결이 안 나서 그 사람에 대한 죄는 이제 물을 수 없게 됐고, 지금도 이제 할 수 있는 게 그 목소리 분석, 이 사람이 동일 인물인가에 대한 분석이 아마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혹 이제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실종된 사건에서 무당들이 가서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시는 분들 실제 사례? 방울을 흔들고 신을 청해서 그 혼의 위치를 파악한 적도 있었고, 불러도 혼이 오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이제 외부로 드러내지 않고 뒤에서 이렇게. 네. 근데 왜냐면은 무교가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앙심을 증명해 보이긴 힘들잖아요. 그와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 답답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찾아오긴 하세요. 답을 얻어서 가시기도 하고. 알게 모르게 그냥 뒤에서 그런 요청들이 많이 들어오긴 하나 봐요. 예를 들어 어떤 살인범이 시체를 어디 유기를 했는데 형사들이 발견을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도움을 청하러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시체가 어디 산 여기에 묻혀져 있다 해서 가서 찾아냈어요. 그럼 이거를 뭐라 증명을 할 거냐는 거죠. 그냥 갑자기 있다가 무당 찾아가니까 저기 있다 그래가지고 저를 파보니까 나왔다? 이거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더라고요. 그 무당이 용의자 선상에 오른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게 이제 법적으로는 위법 수집 배제의 원칙이 있습니다. 증거라고 해도 이게 정말 이 증거가 맞아요. 근데 이제 경찰이 그 증거를 적법 절차가 아닌 위법 절차로 수집을 하게 되면 그 증거가 완전히 채택이 안 되고 그 죄가 무죄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요? 예. 수집의 방법으로 인해서. 예. 무죄가 됩니다.
이런 거죠. 사모님이 이제 범인이에요. 네. 범인 용의자. 네. 근데 이제 그 증거가 집에 있어요. 집에 있는 거를 우리가 이걸 얻으려면 영장을 받아서 네네. 이걸 가지고 와야 돼요. 근데 경찰이 몰래 들어가서 이 증거를 가지고 오면 그게 이제 위법 수집된 증거가 되는 거죠. 불법 침입을 해서 가져간 증거니까 예. 채택이 되지 않는다. 예. 그게 이제 예전에는 이런 원칙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경찰들이 이제 뭔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증거를 이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집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인정해주게 되면 그냥 억울한 사람이 더 생길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형사사법 체계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위법 수집 배제의 원칙. 예.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겪은 가장 무서웠던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장소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네. 살목지. 오, 유명하죠. 살목지가 굉장히 음한 곳이에요. 유명한 곳인가요? 네, 유명합니다. 그래요? 전 처음 듣는데. 공부하고 오십시오. 공포 라디오 이런 데서도 많이 언급이 되고 네. 있고 아, 이전 촬영할 때 한번 다녀와 본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놀랍고 일반인들도 가면 뭘 보겠더라고요. 그 정도입니까? 왜 우리가 귀신이 왔다 이거를 눈으로 보지 않아도 갑자기 소름 돋는 거, 갑자기 오싹한 거, 머리가 띵한 거, 속이 메스꺼운 거 너무 다양한 반응들이 있어요. 살목지는 그 반응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거기가 공동묘지였다는 썰도 있고 누가 목을 매서 죽었다는 썰도 있고 이렇게 가다 뭐 사고가 났다 뭘 했다 정말 괴담이 많아요. 근데 음한 곳에 그러한 소문이 돌면서 사람들이 그러한 기운을 또 가지고 겁먹은 채로 오니까 더 음해진 곳. 그럴 수가 있나 봐요. 네, 우리가 처음부터 흉가나 폐가가 흉가로 자리 잡은 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입소문을 타고 저기가 뭐가 보이는데 귀신이 약간 나온대. 로또를 많이 사는 데가 명당이 되는 것처럼. 그렇죠. 비유 멋졌습니다. 그래서 살목지가 제일 1순위였던 것 같습니다. 살이 이제 죽일 살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아니요? 저도 아시는 그런 줄 것 같아요. 알았는데 그래요?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어떤 거예요? 뭐예요? 원래는 전혀 아무 뜻도 없던데요. 그런 무서운 기운이랑. 그래요? 살목지라는 게 원래는 거기가 바닷물이 오간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붙여진 무슨 이름이라고 하는데 아시는 분 댓글 좀.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추천하고 싶은 장소는 아니긴 해요. 뭐가 감겨오거나 따라오거나 우리네 말로 무더울 수 있다. 제가 예전에 살목지 촬영을 간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때 갔을 땐 젊은 여자분이 정말 그 터에 주장으로 서 계신 것처럼, 그러니까 주인처럼 행세를 했던 게 여자분이었어요. 젊은 여자. 그래서 남자들한테 가서 그렇게 끌어오더라고요, 남자를. 아, 그래요? 들어가는 숲 이렇게 길부터가 험해요. 일단 돌이 막고 있고 살목지를 갔다가 제작진 차량이 나오면서 부서지고 빠그라진 데들이 많아요. 휘파람 소리를 들은 사람도 있고. 휘파람을 누가 부른 거예요? 귀신이 부른 거예요? 귀신의 소리가 다 말로만 들리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살목지 한가운데, 물 한가운데에 상체만 내놓고 있는 어떤 여자 귀신이 되게 유명하다는 댓글이 있거든요. 불의 옥잠 아시죠? 네네. 물귀신들이 떠 있을 때 저는 불의 옥잠처럼 많이 보여요.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퍼져가지고 퍼져서? 이만큼만 딱 나와가지고. 근데 그 머리가 확 여러 개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때 있었어요? 네, 밤이었거든요. 밤. 이렇게 식별이 정확히 되지 않지만 아 여기 있구나. 얘네들이 여기 있구나. 뭘 할 말이 있어서 말을 하러 온 것도 아니고 여기가 내 집처럼 주인처럼 그렇게 앉아 있구나. 그리고 화가 나 있었어요. 소문이 그렇게 나다 보니까 구경하러 오고 와서 돌 던지고 화가 많이 나 있더라고요. 동물원 놀러 오듯이 그런 식으로. 천도가 되지 않아서 그 자리에 묶여있는 영혼들이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서 괴롭힌다. 또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걸 모르는 분들도 계셨고. 우리 다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예전에 이율님이랑 그런 곳에 한번 같이 가기로 했었거든요. 혹시나 가게 되면 일반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 일단 귀신을 농락하지 않는다. 약 올리거나 해를 가해봐 이런 식의 장난 섞인 말투는 자제하는 것이 좋고, 왜냐면은 남의 집에 가가지고 막 약 올리고 손가락질하고 해를 가해봐 막 나 때려봐라 이러고 도망가는 것과 다르지 않잖아요. 부정적인 기운들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최대한 예의 바르게. 그냥 갔다가 올 때는 막걸리라도 한 병을 두고 그렇게 해서 얘를 갖추고 오는 것이 해가 없다. 잘 보고 갑니다. 이런 의미죠. 그렇죠. 그리고 일반인들이 지니면 좋을 것들이 있긴 해요. 네. 이런 쪽에 갔을 때 오색 실이나 소금이나 그리고 그러한 자리에서 나올 때 신문지 같은 걸로 몸을 두른다든지. 불 붙여서요. 그쵸. 귀신은 불을 무서워하니까 엄연히 말하면은 빛인데요. 그래서 신문지에다 불을 붙여놓고 거기를 3번을 뛰어들던지 이렇게 넘나드는 거 있죠. 네네네. 그건 맞아요. 장례식장에서도 들었어요. 그렇게 하죠.
그런 집이 있더라고요. 장례식장 다녀오면 물론 뭐 소금만 넣고 집에 오기 전에 다른 곳을 빙 둘러서 집에 오는 경우도 있고요. 편의점에 들르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많은 곳은 채취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사람 인파 많은 곳에서 세 군데를 들렸다 와라.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갈 때에는 불로 몸을 휘두르고 3번을 넘나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라. 라이터로 해도 돼요? 아니 보통 이게 신문지로 불 붙이면 또 이제 신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건 그렇죠. 네, 라이터 담배 피는 척하면서 이렇게. 오, 신박한 방법이긴 한데 신문지가 불이 크니까 좋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면 또 신고 들어옵니다. 이거 부탄가스 그 블렌더로. 토치 연결해가지고 하십시오. 네,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정말 신박한 방법이에요. 이율님이랑 그런 곳에 한번 가긴 가야 되거든요. 오. 약속을 해서 혹시나 갔을 때 제가 아닌 이율님이 접신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단 둘뿐인데 그럴 때는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일단 도망가세요. 도망요? 그럼요. 보통은 뭐 정신 차리라고 뺨 때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일단 제가 아는 우리 이유리는 몸주가 굉장히 강합니다. 몸의 주인으로 앉아 계신 신령님이. 네네. 그래서 일단 감기는 것 자체가 힘든 제자고 아, 그럼 걱정할 만한 일은 안 생길 거다. 정말 정 안 되겠다 싶으면 네. 라이터로. 오른손으로 여기 있죠. 여기를 목 뒤요? 있는 힘껏 이렇게 해서 한 대를 딱 쳐주면 되는데 신의 제자다 보니까 또 몸에 함부로 손을 대기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몸주에서 쳐내길 기다리시죠. 그럼 이율님 말고 그냥 우리 쌈무이님하고 비슷한 사람끼리 둘이 갔다가 한 명이 이제 귀신에 씌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요. 정신이 들 때까지 때리고 머리채도 잡고, 왜냐면 이 말이 안 들리는 상황이거든요. 빙의가 된 상태면. 근데 육체의 고통은 사람도 느껴요. 때려서 정신이 들게 해야죠. 욕 퍼붓는다고 듣겠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가르쳐준 네. 딱 만져줬던 거기 네네네네. 있죠. 거기를 오른손 여기 바닥, 사람의 기운이 여기가 탁 쳤을 때가 강해요. 그래서 여기로 뒷목을 있는 힘껏 딱 치면 돼요. 위험한데 근데 굉장히. 아니요, 이쪽 경정맥 이런 혈자리가 아니어가지고 괜찮습니다. 근데 막 이런 해머 같은 걸로 치면 이제 큰일 나겠지만 손바닥으로 정신 차리라는 의미에서. 그쵸, 이제 속 안에 마음을 담으면 더 좋죠. 그 있는 힘껏은 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유전자들은. 네. 그러니까 적당하게 정신 차리라는 의미로. 새로운 대처법을 좀 알게 되네요. 기운으로 치는 거예요. 기운으로. 성심성의껏. 빡 치면 딱 급하게 해결해야 될 때, 기도를 가거나 이랬을 때 뭐 제자들이 이렇게 뭐가 좀 안 좋다 그랬을 때 거기를 쳐주기도 해요. 부디 이율림을 치는 일이 없도록. 만약 그렇게 되면 꼭 영상을 한번 찍어주시는 걸로. 왜요? 그런 경우가 드무니까. 아, 그래요? 이율이가. 그러면 실제로 그런 장소에 가서 빙의가 되면 일반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어떤 기분으로 느껴지나요? 감정선에서는 제일 컸던 게 화, 그 다음 슬픔. 이 두 가지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뭐 좋고 싫고 나쁘고 이런 게 아니고 화로 들으면 위험하죠. 그래서 빨리 때려야 되고, 슬픔으로 들어서 울면은 얘기를 들어줄 수는 있겠지만 그 또한 일반인한테는 좋은 게 아니라서 귀신의 기운은 빨리 떨쳐내는 게 좋아요. 네. 때리던지 욕을 하던지 뺨을 치던지 정신을 차리게 딱 해야죠. 그리고 무당집에 데리고 가야 된다. 몸에 한번 귀가 탔을 경우에, 귀신이 한번 씌었다 그러면 무당집에 가서 방침을 해야 한다. 일반 화가 나는 화하고 아까 말씀하신 화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비슷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별을 잘 못하죠. 본의가 아니게 화를 낸다는 뜻이죠? 그렇죠. 속이 울렁거리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대해요. 너무 화로도 들어오고 쟤를 죽이고도 싶어하고, 눈빛이 변하기도 하고, 사람을 보면 그냥 간사해 보이기도 하고, 짜파게티를 보고 이 더러운 걸 어떻게 먹어 하는, 너무 다양한, 그러니까 정상적인 반응들이 아니에요. 속이 메스껍고 두통이 오고. 간혹 그런 영상들을 보면 실제로도 막 화를 내다가도 갑자기 주저앉아서 펑펑 울기도 하고 여러 감정들을 표출하더라고요. 정상인의 반응들은 아니에요. 갑자기 어딜 갔는데 어깨가 무거워, 나 갑자기 두통이 와, 나 누가 내 발을 잡고 있는 것 같아, 발이 안 떨어져, 나 너무 슬퍼. 갑자기 불현듯 오는 기운은 좋지 않죠. 근데 그렇게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 내 행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막 이상한 행동을 한다. 위험하다. 때려야 된다, 빨리. 아까 거기를요? 제자들은 설법을 외워주면 좋은데 일반인들은 설법을 잘 몰라서 욕과 동시에 때려주면 제일 효과적이지 않을까. 예. 저희가 괴담을 다루다 보면 혼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 몸을 통과하면 소름이 끼친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일반인이 그런 장소에 갔을 때 어떤 느낌이 들면 당장 피해야 되는지. 섬뜩한데? 기분이 좀 안 좋은데 여기 좀 이상해, 이러면 나와야 한다. 저는 지금 여기도 섬뜩한데. 저는 지금 약간 추워가지고 네, 나갈지 말지 고민해. 추워. 섬뜩한 느낌이 들면 그 자리를 당장 피하라. 한 대 쳐야겠어요. 섬뜩하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왜 우리가 햇빛이 잘 들고 채광이 좋은 집 들어가면 우와 막 맞아요. 이러잖아요. 기분이 좋은 네네. 그쵸. 좋아지는 거죠. 근데 지하 방이나 햇빛이 들지 않고 습하고 벽에 그러네. 곰팡이가 쓸어 있고 눅눅하고 습하면 뭐가 좀 안 좋은데? 별로다 막 그런 그럼 느낌이. 나가라. 제가 예전에 10여 년 전쯤에 흉가 체험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와 생전 맡아보지 못한 악취가 나는 거예요. 와 이거는 여기 뭔가 있다. 그런 감이 조금 오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피하란 말도 있죠. 당연하죠. 네. 느낌이 안 좋을 땐 피하는 게 좋죠. 사람마다 직성이 있잖아요. 네. 직감. 아, 이 사람 지금 굉장히 슬픈데 표정을 감추고 있구나. 아, 저 사람 지금 행복해 보이네? 이러한 느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느낌이 빨라요. 턱 안 좋아. 저 사람이랑 친해지면 안 될 것 같아. 이 사람 괜찮은 것 같아. 나한테 뭘 숨기고 있네? 그렇게 직감 빠른 사람들이 가는 터의 기운이 정확하기도 해요. 냄새. 그런 냄새가 났을 때는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네. 가능 빨리 나가야죠. 어떤 냄새랑 비슷해요? 와 이거 어떻게 설명하죠? 이건 하수구 냄새도 아니고 곰팡이 냄새도 아니에요. 다양한 냄새가 섞여 있어요. 근데 기운이 안 좋다는 느낌은 왔었거든요. 오, 네. 그런 데는 빨리 나오시는 게 좋죠. 바로 나왔습니다. 거기가 지하였는데 어떻게 이런 냄새가 있을 수가 있지? 딱 거기만 그랬어요. 무언가가 썩었을 때 나는 냄새가 비슷해요. 뭐 암모니아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하수구 냄새라기도 그렇고요. 맞아. 뭔가가 썩어 들어가서 묶인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뜯어보면 나는 그 냄새 있죠. 딱 그 표현이 정확한 것 같아요. 네. 일반인이 알면 안 되는 건데. 네? 약간 그런 게 있나요? 끼가 있으신가 봅니다. 명예무당. 자, 오늘 형사님의 슬픈 사건, 그리고 우리 다령님을 모시고 살목지휘의 무서운 장소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자, 괴담을 보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자, 다음번에는 더욱더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로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